영장류, 해로웨이가 영장류에 관해서 언급해서 쓴 책이 서너 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번역이 안 된 프리메이션이라고 하는 책과 그다음에 번역이 된 트러블과 함께하기라는 책은 영장류 다 나온 건 아니지만 두 책 정도 나오고,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이 번역된 건데 영장류,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라고 하는 이 세 권의 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기존의 사람들이 영장류를 비유를 해가지고 인간 사회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남성중심주의 해석이 뚜렷하다. 1970년대까지 그랬죠. 꼭 남성중심주의뿐만이 아니라 식민지 지배사관이 영장류 연구를 또 빗대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영장류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해로웨이가. 영장류가 뭐냐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유인원 있죠. 유인원은 침팬지, 보노보, 고릴라, 오랑우탄, 그 다음에 인간이란다. 인간은 유인원에 속합니다. 인간하고 침팬지 사이의 유전자 거리가 침팬지와 고릴라 사이의 유전자 거리보다 더 가까우니까 충분히 유인원에 속할 수 있고 속해야만 하죠. 영장류는 유인원을 포함해가지고 좀 더 등치가 큰 원숭이들, 긴 꼬리 원숭이 등등 있죠. 자,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인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데 이제 초점을 맞춰져 있단 말이죠. 19세기 말에 영장류 연구가 본격화되는데, 19세기 말에 영장류 연구는 대체적으로 인류학 연구, 고고학 연구와 다 겹쳐져 있습니다. 인류학 연구, 고고학 연구에 포함된 영장류 연구는 필연적으로 제국주의 학문일 수밖에 없어요. 제국주의라는 말 대신에 해로웨이는 식민지배라고 하는 개념을 쓰는데, 이 식민지배 개념은 필연적으로 우월적인 주체와 노예에 대한 객체로 이분화시키는 논리를 전개된단 말이죠. 그게 이제 발전해가지고 해로웨이가 주목하고자 하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이분법적인 관계, 혹은 문화와 자연 사이의 이분법적인 관계에다가 초점을 맞추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얼마나 잘못을 일으켰는지 지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든 사례가 이제 다트라고 하는 고생물 학자인데, 다트는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남서부 쪽, 즉 잠비아강을 북남으로 한 지역에서 연구를 제일 많이 한 거고요. 자, 이때 이제 이 남아공에서 고인류 화석을 발굴했는데, 그 화석 이름을 이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붙인 거예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왜 붙였냐면은 이 사람 국적이 오스트랄리아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을 많이 붙였죠. 이때 화석은 사실은 많이 발견된 게 아니라 단 머리뼈 하나만 발굴했는데 그거 갖고 전체를 재구성한 거죠. 자, 머리뼈 하나를 통해서 뾰족한 창이 깊게 들어가가지고 부서졌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거기서 어떤 추론이 나느냐? 이때 사방은 외부 사람의 폭력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추론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무자비한 사륙자, 강간, 폭력적 개념으로 이 고인류 화석을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언어학자 스티븐 핑커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유명하죠.
언어학자이면서 진화학자라고 이제 말을 하죠. 진화를 통해서 인간의 언어 발달의 그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이 사람의 책은 국내에서도 뭐 거의 다 번역되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람이죠. 과거 원시인은 문명이 자리 잡기 전 과거 원시인의 삶의 패턴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공격적이고 전쟁이 많았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신세기 중반에 거치면서 그 다음에 문자의 시대를 거치면서 중세 근세로 오면서 전쟁이 줄어들었고 굉장히 평화로웠다라는 게 스티븐 핑커의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랭검이나 핑커나 그 다음에 이러한 해석을 전해준 다트나 이 사람의 기본 틀은 인간 조상의 고대기는 굉장히 폭력적이었지만 문명이 자리 잡으면서 근대화된 호모사피언스에 있어서 비로소 평화를 찾고 안정기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자연은 무자비하고 문화는 평화로운 것이다라고 하는 이분법으로 설명한 대표적인 구도입니다. 사실은 이 설명도 해로웨이가 지금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인간을 해석하는 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방식과 하나는 현상적인 방식이에요. 역사적인 방식은 지금 얘기했듯이 42,000년 전에 발굴된 뼈를 보니까 혹은 8,000년 전에 집단 마을을 형성된 사람들의 살았던 흔적의 뼈들을 보니까 굉장히 전쟁에 시달린 것 같더라 라고 하는 해석이 이제 역사적인 해석이에요. 반면에 현상적인 해석은 뭐냐면 그 뼈를 6,000년 전에 있는 뼈를 실험실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거기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잔여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것은 현상적 해석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이 같이 오는 거죠. 특히 20세기 분자생물학이 발달되고 난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들어서 이러한 이제 현상적인 방식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이제 주커만을 들죠. 앞에서 랭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진화적인, 즉 역사적인 견해였다면 이 주커만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과학주의적인 분석주의적인 방법론을 도입했다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는 테스토스테론이 인간의 어떤 호르몬 계열인데 이 테스토스테론이 바로 남성이 사냥을 주도할 수 있었고 남성 중심으로 집단의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테스토스테론으로 인간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물리적 결정론의 한 양태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생리학적 결정론이다. 주커만은 자기 자신을 생리학적 결정론이라고 결코 얘기하지 않죠.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생리학적 결정론, 특히 해로웨이는 주커만을 생리학적 결정론이라고 아주 못 박아 얘기를 합니다. 암컷은 이 수컷 지배하는 그룹에 있어서 이 집단을 어떻게 하면은 잘 번성하게 할 것인가에 기여한다라는 측면에서 더 많은 생산성, 즉 더 많은 자식을 낳고 이 자식이 내가 난 자식이 다른 집단에서 온 수컷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인간적인 언어로 말하면은 정절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영장류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정절이라는 말을 쓰고 수컷 중심으로 쓰고 사실은 영장류라는 말 대신에 호모사피언스라는 말을 싹 대체시켜도 같은 등급의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을 이제 해로웨이는 지적을 합니다. 이 주커만은 그래도 비교적 나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수컷은 새끼만 낳고 그 다음에 떠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변에. 그래서
고양이과 대형 동물은 대부분 새끼만 낳고 떠납니다. 즉 양육 투자를 안 해요. 반면에 많은 영장류들이 수컷이 양육에 투자한다라는 점에서 일부일처제로 될 수 있다라는 제시를 하므로 일부일처제라는 것을 이제 인간적인 의미로 확산시키려고 한 것이죠. 그렇지만 수컷이 양육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수컷의 모성적 측면이 있어서가 아니라 수컷이 갖고 있는 테스토스테론 외에 또 다른 생리학적 조건들이 들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헤러웨이 얘기입니다. 영장류학 연구자 중에서 일본 그룹들이 굉장히 많아요. 동아시아 전쟁 이전부터 1930년 초반부터 일본 학자들이 아프리카로 갔단 말이에요. 영장류 연구하려면 대부분 아프리카로 가야 되거든요. 물론 동물원에서 연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헤러웨이가 관찰한 영장류 일본 학자들이 굉장히 독특한 측면을 느낀 거예요. 똑같은 침팬지를 연구를 하는데 유럽 학자들과 일본 학자들이 해석을 달리하는 겁니다. 일본 학자들의 결과는 일본 무사계층의 사회를 보는 듯이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헤러웨이는 많은 것을 짐작을 하게 됐죠. 과학 연구의 객관성이라는 것은 다 허상이다. 그건 지난 시간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영장류학 연구에서 두드러지게 더 느낍니다. 1970년대부터 영장류학 연구자의 30% 이상의 여성 학자들이 대거 유입을 해요. 특히 80년대는 여성 영장류 연구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데 이 늘어나게 된 배경은 그동안의 남성 중심주의적인 그러한 사회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가. 탈출이라는 말은 너무 강하고 어떻게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헤러웨이가 볼 때 그 연구자들이 추진하는 그 결과는 대체적으로 그 연구자가 속해 있는 그 소사이어티의 이념성과 굉장히 밀접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냅니다. 과학으로 포장해서 객관성이라고 하는 레벨을 붙여가지고 제출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전통적인 남성주의적인 다트와 주커만의 해석 영장류학자 내부에서 사회과학자들한테는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70년대부터. 그 중에서 대단한 게 이제 워시번을 예를 듭니다. 헤러웨이는. 그래서 워시번은 예를 들어서 침팬지 그룹 사이에 이 하나의 사회적인 그러한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그루밍 자체의 물리적인 행위는 협동이건 경쟁이건 간에 사회적인 관계로 전환시켜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1920년대만 해도 침팬지를 온순한 동물로 알았단 말이에요. 왜? 동물원에 있는 침팬지로 동물원 관리자한테는 온순하다. 자, 그렇지만 실제 야생의 침팬지는 상당히 폭력적이고 공격적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단 말이죠. 이 수컷 침팬지들 중에서도 우두머리와 서열 2위, 3위, 4위, 5위 등등의 이러한 상위 그룹의 수컷들이 상당히 경쟁적이고 공격적이라는 것을 이제 다 알게 됐단 말이죠. 공격적이지만 그 집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그 공격성을 나름대로 서로 조화시켜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사냥을 하는데 성체 수컷들이 8마리 아니면 7마리가 같이 나간다. 지네들끼리의 작전을 짜가지고 해야만 최대한 유효한 결과를 낼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침팬지들의 경쟁과 지배구조의 현상, 사회적인 관계들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소위 말해서 동물행동학 혹은 진화심리학의 기본적인 틀이에요. 헤러웨이가 볼 때 워시번은 양면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제 워십은 기본적으로 식민 지배라고 하는 이념이 영장 연구의 밑에 깔려 있으면서도 동시에 현실에서 인종주의를 굉장히 반대한 그런 연구자로 알려져 있답니다. 헤러웨이가 해석한 워시건이 왜 유명하냐면은 이 워시건 밑에 무수한 여성 영장류학자들이 배출이 돼요. 한국에서 4번이나 방문했었던 제인 부다 워시건의 제자는 아니지만 상당한 조력을 받았습니다. 이 소통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기하려는 게 로웰이라고 하는 영장류학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헤러웨이와 만나게 됩니다. 로웰은 기존에 나트식의 남성 중심적인 시각으로 연구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가부장적인 혹은 남성 중심적인 관점에서 탈피해서 그 원숭이 그 자체의 모습을 관찰하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헤러웨이는 굉장히 이 점을 높게 사죠. 그런데 다른 비판자들은 이 로웰의 이런 것도 사실은 객관적인 관찰이라고 그러지를 않아요. 이 로웰에 있어서는 그 당시 불어오기 시작했었던 생태학적인 관심을 공유했다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생태학적인 관심을 이미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태학적인 관심도 하나의 사회적인 이념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그러는 자연주의가 무엇인가라는 이 얘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기본 얘기는 다 이제 했어요. 처음 출발은 주디스 버틀러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먼저 그 유명한 시몬 보부아르를 얘기를 해야 돼요. 보부아르의 기본적인 명제를 3개로 구분을 한다면은 그 유명한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건 뭐 요즘은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온대요.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신석기 시대 이후의 인류의 역사는 바로 남성을 주체로 여성을 타자로 위치지었다는 점을 정면으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이 책 보바르의 제2성 2부에서 신화를 굉장히 많이 다루는데 신화, 종교, 문학 다 합쳐져 있는 게 있죠. 신화에서 등장하는 여성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신비롭거나 모성의 이미지로 등장을 한다는 거죠. 자, 신비롭고 모성성이 강하다. 뭐 나쁜 말은 아니지만 바로 이런 신비로운 존재, 모성의 존재라는 게 바로 여성이라고 하는 족쇄를 채워서 더 이상 날지 못하게 하는 가장 힘든 그러한 철근 덩어리다라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은 이제 유럽에서 엄청나게 바람이 불 때죠, 이미. 버틀러는 그렇다고 남성과 여성을 대립시키는 방식으로 해석을 하지를 않아요. 두 번째, 남성을 주체로, 여성을 타자로, 남성을 셀프로, 여성을 난셀프로 고정시킨다라는 거 아니에요? 보부아르에서는 여성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셀프 지배력을 갖고 있는 남성, 그 다음에 오로지 아더니스에 지나지 않는 여성, 이러한 갈래길에서 여성의 아더니스 속에만 제한되어 있었던 여성의 아이덴티티를 확장해가지고 여성 스스로 셀프를 스스로 갖는 확장된 주체 속으로 더 넓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잘 보면 이걸 보아르도 여성과 남성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계속 짊어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버틀러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버틀러는 보바르처럼 남성이라고 하는 틀과 여성이라고 하는 프레임 그 자체를 무너뜨려야지 여성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여성의 아이덴티티를 더 확장해가지고 그 안에서 자유를 찾는다라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논리가 전혀 다르죠. 그래서 버틀러에게서는 남성 여성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이분화된 한 스펙트럼의 양단들이 자기의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경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유한 남성성, 이게 이제 철학에서는 본질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남성의 본질, 여성의 본질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은 사회적으로 구성되었을 뿐이지. 죄송합니다. 추측하건대 마이크 배터리 문제 때문인지 이후 목소리 녹음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의 요점을 간단히 요약하여 자막으로 올립니다. 녹음 실수 이후 1시간 더 진행된 내용으로서 구성주의와 자연주의 논점의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논지일 지배 권력 구조에 맞춘 과학 20세기 초알. 타트 등의 고인류학자들은 구원 시인의 폭력성을 강조하면서 자연 이미지를 냉엄하고 무자비한 남성적 지배 구조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논지 남성 중심식 민지배 관념에 갇힌 과거 영장류학, 당대 영장류 행동학 역시 유럽 남성성 가부장적 지배 권력 구조를 옹호하기 위하여 동물 사회를 비유했습니다. 논지 3 로엘 영장류 자연학을 남성 중심주의로 해석하는 처커먼 식의 기존 연구의 오류를 비판하는 새로운 영장류 연구자 그룹 와슈번 이후 T. 로일 등의 영장류학자들이 1990년대 이후 형성되었습니다. 논지사 보부아르 남성성 틀을 벗어난 영장류 자연학에서 변화는 당시 여성의 방운동의 철학과 맥을 같이 했습니다. 보부아르는 모성애라는 이미지를 통해 남성을 주체로 여성을 타자로 구획시키는 고정된 성 역할론을 부정합니다. 논지오 버틀러의 성 역할론을 부정하지만 여성성 범주를 변화 확장해야 한다는 논리는 여전히 남여성 본질론에 갇힌 것이라고 버틀러는 지적합니다. 이보부아르는 제국주의에 가부장적으로 오도된 자연주의를 거부하지만 성의 본질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삼성은 구성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반자연주의의 논리를 버틀러가 제시합니다. 논지육 새로운 영장류학자 드바릴, 개방적 영장류학자 드발 FRANSIS, 디왈은 동성애 양성애와 같은 무경계의 성은 이미 자연에도 존재한다는 자연주의 지향의 페미니즘을 전개합니다. 이 양육 경험 없는 암컷 침팬지 QIFKUIF가 고아 새끼에게 젖먹이는 본성, 양성애로 살아간 암컷 도나다너, 그리고 동성애가 흔한 보노보 집단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드발은 버틀러의 성적 무경계를 구성주의 아닌 자연주의로도 설명 가능하다고 논증합니다. 논지 7 헤로웨이의 자연 마이너스 문화 결합체 헤로웨이는 버틀러의 구성주의와 드발의 자연주의를 연결 마이너스 종합 마이너스 상승시켜 여성과 남성, 자연과 문화, 본성과 양육, 물질과 의식의 관계를 이분법이 아닌 결합체로 간주합니다. 본성과 양육에 대해 논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다. 헤로웨이 영장류 113조 논지 전개 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헤로웨이의 회절 방법론으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헤로웨이의 인식 마이너스 존재로는 반영 리플렉션과 재열 레프로젠테이션이 아니라 회절 디프렉션의 톡법으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표로 만들어 정리하였으니 은유화된 회절과 반영의 방법론의 차이를 참조하세요. 녹음 실수로 강의 내용을 다 전달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